링 비디오 https://downsub.com/ 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eqxmkqhABS.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 로라입니다. 저는 이혼을 했고 아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혼한 이유는 제 전 남편이 처제를 가족처럼 대했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에 공유합니다.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좌절감과 꿈을 향해 계속 노력하기 위해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1년 반이 되었고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추구해야 할 꿈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과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루고 나면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 모두 저를 이해하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항상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친밀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서로를 지키고 서로의 삶에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데이트할 때 빠른 업데이트를 위해 2달에 한 번 정도 부모님의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그는 내 꿈을 존중했고 내가 것을 좋아했습니다. 가족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서 결혼 후에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혼한 후 남편이 계속해서 여동생과 그녀의 아이들을 초대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남편 데이비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것을 도와주고 식사를 준비하고 선물도 더 많이 줍니다. 이제 그의 여동생이 주부가 바쁘면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녀의 아이들은 소수였고 나도 일을 할 때 없었습니다. 남편이 뜬금없이 화를 냈어요. 당신이 동생의 아이들을 데리러 와서 먹여주죠. 둘 다 사랑스러운 조카들이에요. 차별하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제가 조카를 데리러 왔어요. 제 여동생이 몇 년간 병원에 입원했어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몸이 아파서 동생의 남편이 회사에 못 가서 제가 대신 일을 했고 그 시간에 엄마가 동생을 방문하고 집 청소를 해주셨고 제가 유치원에서 조카를 데려와 먹이를 주었습니다. 형과 로아가 인계받기 전까지 형은 종종 피곤해서 집에 와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는데 언니가 몸이 안 좋아서 긴급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솔직히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형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법의 아이들이지만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내 조카와 다르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조카를 돌봤지만 조카는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조카를 돌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내 친척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당신의 여동생의 일을 할 것입니다. 꼬마야, 특히 너가 이 일을 맡고 싶어 하는데 내가 늦게까지 일을 해서 유치원에 아이를 데려오는 건 말도 안 되고 내 요리 솜씨는 말할 것도 없고 형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건 늘 남편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아서 케이크 한 줌 들고 뛰어다녔고 제가 요리할 때마다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곤 했고 처음에는 징그럽고 먹을 수 없다고 불평하곤 형수와 그 남편에게 아이들이 몰래 사줄 선물에 대해 상의했는데 어느 순간 그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금을 달라고 했고 우리는 매번 그녀에게 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설정해 갔습니다. 돈을 챙겼더니 아이들이 우리를 인색하다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돈을 뺐으면서도 선물을 더 달라고 하는 그 여자가 대담하다고 느꼈어요. 우리 물건에 공손하지도 세심하지도 않은 이 아이들이 싫었고 내가 기대했던 게 싫었어요. 주 간병이니 것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제 조카를 돕고 있었다면 혼자서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제 조카를 도왔겠지만 당신이 감당할 수 없다면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제안하지 말고 최소한 나에게 상의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그들을 잘 돌보는 것을 반대하는 건가요? 당신의 조카는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 물건이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카가 한 명일 때와 명일 때는 다릅니다. 나이가 비슷한 형제자매들 우리의 토론은 아무데도 진행되지 않았고 우리는 식을 필요가 없었고 남편이 내 관점을 이해하도록 짐을 싸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점에는 이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화해를 바랐습니다. 그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내 혈액 등급 조카를 선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내 여동생이 그녀를 임신했을 때 나는 아직 집에 살았을 때 그녀가 올 때마다 그녀의 배가 자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녀에 대해 진심으로 행복했고 조카에 대해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피가 유일한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들을 동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떠날 때 처제의 대담함과 조카의 까다로운 성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마음을 식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남편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큰일을 벌이는 거죠? 제 형수는 아프지도 않은데 왜 제가 당연하게도 내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메일에는 답장도 안 하고 기록만 남겼다.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방문하고 나갔다. 부모님과 대학생 형 다니엘과의 식사 나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이혼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혼이 당신의 꿈에 영향을 미치지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한번 경험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잠시 여기에 머물면서 목표에 집중하세요. 그 사람의 권리가 감사하지 않으니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 이혼하는 것이 어떨까요? 며칠 후 부모님 집에 머물면서 꿈을 이루는데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안 오면 소중한 오르골이 내일 동생이 방문할 때 깨질지도 몰라요. 제가 직접 산 물건은 물론 부모님, 친구, 형제자매가 준 선물도 다 가져갔지만 남편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갔다는 건 내가 답장을 하고 나한테 준 거다. 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불안한 듯 전화를 했다. 내 형은 내가 집에 없을 때 예고 없이 놀러와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오길 바랐다. 나는 내 동생이 시간이 있어서 왔고 게임을 도와주곤 했다고 설명했다. 마침 남편이 직장에 있는 날이어서 나는 게임 비용을 지불했고 게임도 내 것이었다. 나는 형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든 그런 태도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난 잘 지내고 내 누나나 조카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하기 싫어서 상담했던 남편에게 전화를 끊었어. 시어머니는 남편이 후회하지 않고 과거에 그와 그의 여동생이 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녀가 10대에 임신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일찍 집을 떠났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어머니도 왜 갑자기 친해지는지 몰랐어요. 이제 저는 소중한 오르골을 모두 갖고 있었고 남편이 준 물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을 무시하고 내 사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고장난 오르골이 도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준 것에는 애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는 날이 지났다고 대답했습니다. 시댁은 우리의 침묵을 걱정하며 긴급 휴대전화로 전화했습니다. 부모님. 있었는데 왜 시부모님이 이혼을 고려하신다는 말을 듣고 급히 부모님 집에 방문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시부모님과 저, 남편과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집에 오지 않고 시누이 집에 묵고 있었다고 집안일이나 육아도 안 하는 시누이가 데이비들 귀찮게 여기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누나에게 든든한 형 역할을 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귀찮은 취급을 받으며 낙담했다. 내가 부모님 집 근처에 형제들과 잘 지내는 게 억울하다고 가족과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난 괴로워서 언니가 불편하더라도 친해지려고 노력해요. 나도 불편했어요.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건 공평하지 않고 그건 공평하지 않으니까 내 동생도 더 잘 대해주지 않으면 공평하지 않아요. 보통 시부모님이 우선권을 가지는데 가족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시부모님을 포함해서 모두가 남편의 논리에 당황했지만 언니 남편은 잘 대해줬어요. 그와 남아있던 감정적 연결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이 당신의 행복한 형제자매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지치게 만든다고 당신은 조카와 조카를 차별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나는 둘 다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둘 중 하나를 선호하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비현실적이에요. 나는 인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내가 혈액 등급도 없고 행동이 나쁜 아이를 사랑해야 합니까? 물건을 망가뜨리고 까다롭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당신의 여동생은 무엇을 먹일지 지시만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가져오지 않고 챙겨준 것에 감사할 수가 없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 여동생의 남편과 조카를 돌본 이유는 제 여동생이 병원에 입원한 긴급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부이고 완벽하게 건강해요. 아이 셋이 그렇게 힘들면 애초에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르죠. 아내가 남편에게 조용히 순종하고 집안일을 다 해야 개념은 낡은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다면 왜 하지 마세요. 일반 세대의 남편들처럼 맞벌이를 하지 않나 전에 우리는 언니 남편을 편애한 적이 없고 아빠를 괴롭히지도 않았고 술자리와 취미를 나누자고 한 적도 있잖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거절한 사람이 바로 너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과 당신 동생의 남편을 다르게 대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더 오래 알고 있었고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도 이미 가족 같았어요. 내가 대학에 다닐 때 아빠가 아프셨을 때 당신 동생의 남편이 아프셨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나서서 응원해준 사람이었어. 어른이 되어 아빠랑 술 한 잔 안 마셔. 가족 모임에 아무 노력도 안 해. 늘 도망쳐. 불편하면 괜찮아. 도망치는 건 선택이지만 하지 마. 하기 싫은 일을 피하는 것에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은 소중히 여겨진다는 것은 1에서 1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살입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는 가족을 원하는 어른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이야. 넌 그저 평등을 가장하고 그 오르골에 대해서도 편리한 세상을 만들려는 어린아이일 뿐이야. 물건을 이용해 위협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앞으로도 계속할 자신이 없어. 부부니까 헤어지자. 남편이 드디어 내가 이혼을 생각한다는 걸 깨닫고 기괴한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남편이 사과하고 잘못을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차갑게 무시했다. 불행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평생을 내 감정과 함께 보내고 싶지 않아. 너 없이는 더 행복할 텐데. 부부는 한 단위야. 헤어지고 반 사람이 된다면 문제 없을 텐데 난 그냥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나로 돌아가서 우리는 항상 서로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부부는 하나의 단위라는 생각은 둘이 서로 도울 때만 유효합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 살 수 있고 당신 없이는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나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 여동생을 질투합니다. 당신은 내가 웃음을 터뜨렸다는 말을 듣고 훨씬 더 나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질투. 당신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 한 나는 당신과 당신의 여동생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너희 둘이 나한테 의지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면 상관없겠지만 나한테 조카를 돌보라고 하거나 요리를 해달라고 하면 그건 얘기가 다르지만 내 여동생이 건강하다면 기꺼이 도와주고 싶지 않은가? 당연하게도 그 사람 하던 대로 해야 하나. 나를 하녀처럼 대할 거라면 월급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나에게 보상도 없이 일하라고 기대하는 건 주제넘지 않나. 나는 집안일을 해준다. 당신이 집에 월급을 가져오기 때문에 나는 내 여동생의 남편과 조카를 돌보았습니다. 내 여동생이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여동생은 두껍거나 재정적으로 당신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믿을 만한 형제가 싶다면 스스로 조치를 취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정면에 저를 참여시켜 보세요. 제 남편은 꽤 오랫동안 저와 제 가족에 대해 열등감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그를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공평한 것처럼 고통을 받거나 기분이 나빠질 자격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고방식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이혼 동의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 말을 듣지? 그런 아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축한 돈을 모두 가져가세요. 그가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별거를 했으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살기 위한 준비에 바쁜 가운데 언니는 무사히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전 남편이 갑자기 우리 집에 나타났습니다. 무심코 부탁할 게 있어서 외로워서 언니를 초대했는데 요리를 못해서 언니가 거절해서 배달시켜줬는데 돈이 없어서 생활비를 쪼개서 썼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고 음식 주문을 중단하면 앤드 고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 여동생이 더 이상 오지 않을 테니 매달 금전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대신 돈을 요구하는 거 아시죠? 사과하느라 웃음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 다시 만나면 무슨 이득이 있겠어. 사실 지금은 돈이 더 많아졌어. 너가 다시 나타나면 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변호사한테 전화할게. 때마침 나온 아버지와 형이 방문도 안 했는데 아직도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었는데 그의 근친상간 돈 요구를 읽을수록 내 인품 판단력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깨닫게 됐다. 나는 그의 이메일을 무시해왔고 결국 그들은 더 이상 그 사람이 빚에 빠져 도주했다는 소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가 확실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것 같습니다. 나는 그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해치지 않으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가족과 놀고 꿈을 쫓으며 알찬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언니와 그 남편을 보면서 일하면서 결혼이 행복할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행복도 있는 것 같아요. 결혼에 얽매이지 않는 행복 추구에 같이 언젠가 누군가를 만나 재혼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꿈을 쫓고 가족과 함께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맞는 행복을 찾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행복 정의에 따르기보다 초콜릿 케이크를 원해요. 이제 가서 사주세요. 침대에 누워 기분이 안 좋아요. 미친 시어머니 그레이스가 당장 케이크를 사달라고 했어요. 나는 결국 이 여자와 졌어요. 내 머리 위로 시끄럽게 떠드는 것 좀 닥쳐줄래? 들어봐. 나 이제 한 달 남았어. 가서 사라고. 젠장 꼬인 바보야. 내 이름은 올리비아이고 28살이야. 친구를 통해 남편 데이비드를 만났고 우리는 3년 동안 데이트한 후 결혼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지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의 가족은 약 30명의 직원이 있는 작은 공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당 지역에서 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설립하셨습니다. 처남과 데이비드에게 직원들의 합심으로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는 데이비드의 여동생인 소피아가 CEO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결혼은 안 했습니다. 소피아는 사업에 재능이 있고 최근 회사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엄마 데이비드가 말한 것처럼 소피아의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납니다. 소피아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도 정말 친절하고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형수 소피아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여동생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멋진 미소로 나 역시 지금까지 언니를 얻은 것 같아 기뻤다. 불평할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문제는 시어머니 우리 회사다.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커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그 시절이 정말 싫고 그래서 미안해 올리비아. 나 좀 바빠서.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고 집이 공장 옆에 있고 시어머니가 은퇴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마 커피 좀 드실 수 있나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에 계시는데 기다리고 있었다며 이 커피 타임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 올리비아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소피아는 노골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었고 당연히 자리에 없었다. 기분 좋고 알미소를 지으며 나가려는데 야, 나 할 말 있으니까 여기 앉아있다가 쉬는 시간 끝날 때까지. 나한테 투덜대니까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직 애가 없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를 갖는 것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조용히 있으면 그녀는 더욱 짜증을. 왜 그렇게 우울한 얼굴을 하는지. 나는 왜 데이빗이 당신 같은 사람을 선택했는지 궁금해하고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이 얼마나 빨리 살 수 있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를 정말 실망시킨다는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데이비드와 내가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그의 가족을 만나러 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더 잘 말했습니다. 내가 10살.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10년 후 내가 20살 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엄마는 막연한데 아빠가 저와 동생을 혼자 키우셨는데 제가 은혜를 갚기도 전에 돌아가신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사정을 들으면 사람들이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힘들었을 거라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달라서 너도 오래 못 살지도 모른다고 하긴 했는데 나는 시어머니의 반응에 기가 막혔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투덜대는데
데이빗이 얼마나 둔감한 말을 했는지는 정말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그때까지 조용하던 소피아가 탁자에 손을 콱 내리치며 무슨 소리냐고 조용히 말하니 방 안에 모두가 얼어붙은 것 같아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 중요한 문제였다. 법이 옳다고 했어요. 소피아 당신도 내 말에 동의하지 않나요?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에게 소피아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데이비드가 올리비아를 직접 선택했고 그녀는 훌륭해요. 그녀가 차가운 눈으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지지할 수 없나요? 딸을 좋아했던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그 이후로 그녀는 매일 2번씩 커피를 마시는 휴식 시간에도 우리가 혼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비웃음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소피아 데이비드 대신 커피를 가져오고 집을 빌렸을 때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의 불평을 참아야 했던 유일한 시간은 10분간의 커피 휴식. 우리가 함께 살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지만 그해 기록적인 허리케인이 가져온 평화는 갑자기 깨졌습니다. 많은 불행이 내 방식으로 올리비아 서둘러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데이비드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당황해서 거실로 달려가 완전히 어지러운 것을 찾았다. 이게 뭐야? 우리 천장이 새고 있었어. 허리케인으로 인해 테리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어. 방 주인이 연락해서 다른 방도 똑같다고 했고 거기 살면서 불가능할 것 같아서 임시 숙소를 찾아야 했어요. 소피아는 왜 걱정하냐고 유쾌하게 제안했어요. 그냥 우리랑 같이 살아요. 통근 시간이 30초면 된다고 소피아가 말했어요. 순진한 표정으로 데이빗네 식구들과 한동안 지내게 됐어요.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데이빗 연결이 힘들었을 텐데 엄마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어서 기뻐요.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밝게 인사했지만 데이빗은 거의 무시했어요. 반항적인 단계에 있는 10대인데 마침내 그녀가 오 올리비아 당신도 여기 있군요. 당신이 너무 조용해서 눈치채지 못했어요. 미소가 더 답답해서 남편이 얼굴을 찌푸렸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럴 줄 알면서 억지로 미소를 짓는 것뿐이었습니다. 동거 후 잠시 머물렀다가 아주 이상한 것을 처음 봤습니다. 동거 첫날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저녁을 요리했습니다. 빵 수프와 스테이크 화려한 메뉴는 아니었지만 내 시어머니와 형수가 맛있다고 해서 먹었다. 잠시 후 진심으로 안도감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용기를 꺼내더니 열었다. 스테이크에 내용물을 잔뜩 쌓아놨어. 아, 엄마 아직도 그런 걸 먹고 계시네요. 옆에 앉은 남편이 역겨운 표정을 지었어요. 소피아 형님이 눈을 굴리며 몇 번을 말해도 멈추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스테이크 위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기에 달콤한 소스를 잼을 추가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양념 스테이크는 짭짤한 걸 먹으면 좀 이상하긴 한데 달콤한 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꽤 만족스러워 보인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기록을 위해 그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속쓰림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기에 달콤한 소스를 얻는 팬이 아니거든요. 어서 올리비아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다고 시어머님이 처음으로 돌아보시더군요. 저도 먹기 싫지만 웃었는데 그건 시어머니가 바라던 반응이 아니었나 봐요. 내 예를 따르면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추천했습니다. 이별 장면, 그녀는 자기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쫓아내면서 말문이 막혔고 형수는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가 또 헛소리를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달콤한 음식을 많이 드시고 케이크를 먹지 않고는 하루가 끝난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녀의 연간 건강검진은 항상 정상으로 돌아오고 생각해보면 항상 오후 300시에 케이크를 먹고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나도 케이크를 좋아하지만 매일은 아니지만 단조로웠던 기억이 나고 혈당은 어쩌고. 특히 부모님 모두 수명이 짧아서 시어머니의 잼 스테이크가 꽤 맛있었던 터라 건강에 항상 조심스러웠다. 충격 잠깐만요. 소피아는 매일 케이크를 사요. 허를 찔렀어요. 소피아는 인정했어요. 나한테 사게 했어요. 자기가 직접 사게 하는 게 부끄럽대요. 덕분에 동네 케이크 가게들과 좋은 친구가 됐어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남편 데이비드가 소피아에게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엄마는 나이가 들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항상 엄마의 일을 소피아에게 맡겼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화를 내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너희들이 더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소피아는 밝은 얼굴로 말했고 시어머니와 더 많은 교류를 하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했다. 퇴근 전, 퇴근 후. 하기 시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시어머니는 이사 온 이후로 커피타임에 아이들에 대해 불평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냉대하거나 무시했습니다. 힘든 날이 더 많았던 게 스트레스 때문이었나 봐요. 남편이 눈치채고 의사한테 같이 가자고 여러 번 제안했어요. 이사 나가서 임시로 호텔에 묵자고 제안했지만 아깝다는 생각에 거절했어요. 돈이 없고 가장 가까운 호텔이 아직 조금 멀었고 최악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출장을 갔습니다. 남편의 소식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절망의 이유 소피아 제 형수는 너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거예요. 내 남편이 저를 데려가자고 했는데 일주일밖에 안 남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몸이 안 좋아서 잘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떠났어요. 소피아가 제 휴대폰으로 시어머니 생존 가이드를 보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에게 케이크만 먹이면 괜찮을 거예요. 지역. 가게와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가 포함된 목록에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처럼 힘든 한 주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정보는 일주일 안에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집 수리가 완료되어 다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직장에서 돌아온 첫날 밤에 그 낙관주의는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입구를 막고 계셨는데 내가 왜 화났는지 아시죠? 안 그래요. 안 돼요. 초능력자가 아니에요. 인내심을 잃어서. 당신이 오전 10시와 오후 300시를 모두 놓쳤다고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커피 휴식 시간에 남편과 소피아가 떨어져 있고 월말 할 일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그녀의 말은 정말로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커피 휴식 시간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나 자신도 커피 휴식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걔는 일을 하다가 단둘이 있는 순간 소리를 질렀어. 나쁜 여자야 화난 표정으로 그녀와 큰 단절을 느꼈다고 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까? 사악하다고 불려 화를 참으며 며칠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점심시간에 케이크를 샀다고 했어. 사무실 냉장고에 있어. 미안 여기 안 가져왔어. 미안간의 얼굴이 화난 표정에서 웃는 표정으로 바로 바뀌었지. 잊어버리자 오늘은 내일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유쾌하게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부터 케이크 악마라고 부를게요. 시어머니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을지 알기에 커피 브레이크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소피아가 돌아오는 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메스꺼운 두통과 식욕부진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쉬고 병원에 갔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가족들이 바로 오실 수 없나요? 의사의 말에 울다 암에 걸렸다고 했고 길어야 6개월, 어쩌면 한 달밖에 살 수 없다고 집에 돌아왔다.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흐르고 몸은 덜덜 떨리고 침대에. 문이 터졌다 열렸다. 이를 빼먹고 뭐 하는 거야? 소피아랑 데이비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네가 느슨하게 하니까 삑삑대서 두통이 더 심해졌어. 대답할 기력도 없어서 그냥 몸이 안 좋다고 하고 눈을 감았어. 시어머니는 안 계신 것 같아 좋든 싫든 방에서 나가기 싫고 나한테 계속 투덜대고 그래서 애 못 낳고 오래 살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고 계속 투덜댔다. 나는 그냥 잠든 척만. 자는 척했는데 갑자기 그녀가 오늘 커피 브레이크에 대해 물었어요. 정말 이렇게 멍청한 걸까요? 눈을 뜨고 그녀가 내 위에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레이스 미안해요. 오늘 쇼핑하러 갈 만큼 몸이 안 좋아서 부탁드려요. 그 사람이 날 잘라버렸어. 난 상관없어. 이제 초콜릿 케이크 줄게 가서 사 넣어. 가짜일지도 몰라. 그 사람은 나에게 어느 때보다 큰 소리를 질렀어. 어린아이처럼. 내 앞에 있는 여자에게 내 답답함은 폭발했다. 닥쳐 들어봐. 나 한 달 남았다 가서 너 케이크 사다. 망할 케이크. 내 말이 기가 막힌 것 같아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던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 뒤에서는 뭐하고 올리비아는 뭐해? 한 달만 더 말입니까? 창백한 얼굴의 남편과 똑같이 걱정하는 시어머니가 거기 서 있었어요. 눈에 띄게 흔들리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내일 오시지. 남편이 내 옆으로 왔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너무 안도해서 눈물이 났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의사는 암일지도 모른다고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너는 케이크 사러 가라고
계속 잔소리한다. 애들도 그냥 놔둬 바보야 울면서 시어머니 원망 다 토해냈고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으로 시어머니 보더니 아픈 사람한테 케이크 사오라고 보냈어. 너 바보야? 평소에 웃는 소피아는 본 적도 없는 얼굴이었는데 내가 외모에 대해 욕을 하는 무서운 얼굴이었어. 사적인 일이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가 아이를 못 낳는 이유는 나 때문이야. 남편이 실제로 이런 말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임신이 힘들어서 의사와 상담했는데 검사 결과는 괜찮았는데 남편의 수치가 낮아서 정말 안타깝고 계속 사과했어요. 슬픈 얼굴로 나에게 그 사람을 그렇게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아이들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원했지만 남편과의 삶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다음엔 남편에게 잔소리할 걸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영혼이 빨려 들어간 얼굴로 남편의 말을 듣는 게 싫었어요. 그때 내 휴대폰에가 울렸고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남편이 막 집에 왔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화했던 의사 선생님이 당장 오라고 긴급하게 말씀하셨는데 울기 시작하면서 정말 너무 불안해서 괜찮아 올리비아 참을 수 있어 같이 있어 울 것 같은 남편도 떠나면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 시어머니를 잠깐 봤고 엄중한 강의도 들었어. 소피아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즉시 방으로 안내되었으며 의사와 병원 원장조차도 우리에게 깊은 사과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에 따르면 그들은 내 의료 기록을 같은 환자의 다른 환자와 혼동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저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걸 믿을 수 없었지만 의사는 극도로 지쳐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고 병원에서는 근무 조건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올리비아의 증상은 시댁에 돌아왔을 때 다른 병원으로 의뢰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피아에게 혼나고 자리에 움츠러든 것 같았고 나중에 소피아는 신혼아들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상심할 수도 있고 사랑이 뒤바뀐 것일 수도. 우리의 눈물 흘리는 얼굴을 보는 것이 정말 번거로웠고 시어머니도 무너졌는데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해서 그녀가 울기 시작했는데 올리비아 소피아가 물었다. 걱정스러운 표정 임신했어요. 기쁨의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도 옆에서 행복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직 이르다는 말에 바로 산부인과 병원에 갔지만 내 임신이군요. 심장 박동 소리를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병원에 있는데도 둘 다 눈물을 흘렸다. 소피아도 기쁘다며 울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너무 기쁘다. 소피아는 오랫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약혼했고 직장을 그만둔 후 그와 함께 다른 주로 이사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새 CEO를 맡게 된 남편이 출장을 가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하루 일찍 와라. 시어머니는 결혼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주로 이사하고 충격을 받았어. 소피아가 말했어. 응, 잘 기억한다고 말했지. 상관없어. 시어머니는 며칠 만에 해결되었고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새는 지붕을 수리하고 방이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남편은 나보다 더 화를 냈습니다. 다시는 그녀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시간에 가끔씩 케이크가 아닌 작은 간식을 들고 나타나기. 비스킷처럼 그녀는 매일 케이크를 중단했고 잼스테이크스는 이제 건강을 더 의식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손자가 가는 줄 알고 장인어른이 CEO 시절부터 일했던 직원들이 시어머니를 만나서 반가워하는 것 같아서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었음을 깨닫고 점점 대화가 많아지더니 불평이 멈췄다. 우리 딸 엠마는 시어머니로 태어났다. 기저귀를 사고 저녁 반찬을 남기고 편하게 먹어라. 너 항상 열심히 일한다. 내가 집에 있는 알면서도 메시지를 보내고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가다 반찬은 쿨러에 있었고 배려심이 고마웠다. 이 시어머니와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엠마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고마워요. 올리비아 눈물 봐서 정말 고마워요. 진심인 줄 알았고 잘 지내는 것 같고 최근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이제 시댁에 다 모여 다정한 식사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며느리가 없어 더 즐겁다. 과속차 창밖으로 막히는 며느리. 시어머니가 조롱하는 미소로 나를 내려다봤다. 모든 것은 며느리와 함께한 가족의 첫날부터 시작됐다. 시댁 식구들이 고급 호텔로 가는 길에 고속도로 주유소에 들렀다가 갑자기 나 혼자 남겨졌습니다. 나는 완전히 길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내 이름은 수잔입니다. 나는 30살입니다. 늙어서 집 밖에서 일하지 않고 집안일에만 전념 남편. 경영 컨설턴트이고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자주 집을 떠나 있고 아버지 이후로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남편이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우리 집에서 그녀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외아들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지만 내가 그의 아내가 따라온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화려하지 않으며 나는 디자이너 브랜드에는 관심이 없다. 물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해서 조심해도. 거칠어지고 시어머니께 들기 쉬운 옷을 고르는 편이다. 남들에게 보여주기엔 민망한 며느리 같더라. 시어머니 린다는 항상 외모와 브랜드에 집착하는 과시자였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유산과 저축을 오래전부터 썼지만 그녀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바꿀 생각은 없었고 항상 남편에게 더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치품은 안 주고 생활비를 주는데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늘 말썽만 피우고 게다가 형수와 남편은 근처에 산다. 제시카는 엄마와 똑같은 성격으로 늘 한다. 토마스가 너 같은 평범한 여자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처럼 그녀는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식사, 목욕, 술을 요구하지만 돈을 기부하거나 집안일을 돕지 않습니다. 당신은 토마스의 아내이므로 집안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난 잘생기지 않았으니 적어도 집은 깨끗하게 유지해줘. 토마스는 너무 친절해. 수잔은 늘 가난했고 브랜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내가 집안일을 다 한다고 하고 형수도 그랬어. 나는 서비스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시어머니, 시누이와의 큰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그 경험을 활용해왔지만 남편은 그 모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형수님의 나쁜 태도에 내가 집안일을 다 해줬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시집 식구들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하든 완전히 파탄나지 않게 하고 싶었다. 남편은 내 마음을 존중해 주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끊고 별거 해도 괜찮아요. 고맙지만 좀 더 노력하고 싶어서 관계 개선을 위해 가족 여행을 계획해볼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다음 달에 쉴 수 있으니 올해는 다 같이 여행 떠나자. 남편과 연애하면서부터 시어머니 모시고도 정기적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휴가를 위해 가끔 여행을 즐깁니다. 우리 둘이서. 그런데 시어머니와 형수가 우리가 고급 호텔에 묵고 있다는 걸 알고 따라오라고 해서 너희 이제 우리 없이 호화여행을 가는데 너무 무정해서 우리를 데려가라. 그리고 너무 집요해서 사치스러운지 확인하고 이번에는 형수 남편 시어머니, 형수 포함해서 온 가족이 고급 호텔을 예약했다고 말했지만 여행 직전 남편의 일로 인해 함께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연기할까 하다가 시어머니가 이미 이웃들에게 기념품을 자랑했기 때문에 이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마지못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남편 빼고 4명이서 시어머니 짐을 트렁크에 넣었는데 공간이 없어서 여행 가방을 차 안에 들고 드라이브하는 시어머니와 형수는 지겹다는 듯이 뒷좌석에서 계속 욕설을 퍼부었다. 여행 가방만 앉은 빈 조수석을 힐끗 보니 남편이 없는 고속도로. 시어머니가 있는 동안에도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법률에 대한 불만이 그치지 않더군요. 운전이 너무 느리네요. 그냥 부주의한 겁니까? 토마스가 여기 없거든요. 정말 오늘 사고가 났으니 변명을 잘하는군요. 누구도 속이지 않은 것처럼 토마스를 속인 게 틀림없어요. 수잔이 여기에 없었다면 이번 여행은 더 재미있을 거예요. 맞아요, 엄마. 네. 결국 우리가 또 다른 주유소에 도착하려고 했을 때 형수가 놀랍게도 남편이 당신이 있어야 할 나머지 길로 운전하게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피곤한 수잔은 우리가 일찍 출발하기 전에 시어머니의 짐을 준비하고 집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나는 지쳤고 수잔이 동의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려 운전사를 바꾸려고. 나에게 준 음료수를 사다 주실 수 있나요? 평소와는 다르게 다정한 미소. 물론
괜찮다 시어머니와 형수는 유난히 친절했다. 어쩌면 그들도 나처럼 우리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다행이다. 안도감을 느끼고 차에서 떠나려고 할 때 갑자기 시동이 걸리고 시어머니가 내 짐을 차에서 던졌다.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소리쳤다. 방해하는 며느리 없이 가족 여행이 더 즐겁다. 저와 여행 가방을 두고 떠나는 차를 바라보면서 나는 완전히 길을 잃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시어머니, 형수한테도 했지만 소용없었고 주차장에 남겨둔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져서 화장실로 달려가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눈물이 흘렀다. 주체할 수 없이 그곳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와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일찍 퇴근한 남편이 시어머니와 다른 사람들과의 여행에 대한 표시하고 있었다. 남편이 토마스한테 전화한 메시지를 읽고 있었어요. 나 지금 고속도로 주유소에 혼자 있어요. 무슨 일인지 그 목소리를 들으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참을성 있게 내 설명을 들어주었습니다. 엄마와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그런 짓을 했어. 내가 바로 데리러 갈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미안해. 왜 수잔에게 사과하는 거야? 소중한 가족들과 잘 지내고 싶었는데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말해주고. 않았어. 지금 당장은 엄마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 일에 대해 미안해요. 별거와 그 밖의 모든 일은 엄마와 그 아이와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당신이 그동안 나 때문에 참아왔던 내 마음이니까 놔둬도 괜찮은 걸까? 지금껏 나 때문에 참아왔던 마음이 생각나지 않았나? 불합리한 시어머니, 무감각한. 그동안 그래 난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정말 싫어.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상쾌했다. 이제부터 너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도 돼. 수잔 나 나머지는 알아서 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이상 놔두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남편이 나를 데리러 주유소에 왔어요. 남편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고 깨달았습니다. 불구하고 얼마나 조용하고 행복하게 함께 보낼 수 있었는지 걱정하는 남편이 안타까웠지만 조금은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심한 배려 덕분에 집에 돌아와서 푹 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새 집을 살 수 있는 곳을 수잔의 부모님 집 근처로 좁혔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엄마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서요. 3일 동안 이사를 마치자 이사하기 힘들까요? 수잔 세심하고 계획적인 제 남편은 결코 갑작스러운 일을 하지 않을 테니 속으로는 꽤 화를 내는 것 같았지만 저를 위해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사는 바로 시작하자 빨리 새로운 집과 이사 업체를 찾았고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우리가 최고의 여행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호텔은 고급스럽고 훌륭합니다. 저녁 식사가 역대 가장 사치스럽고 만났을 때 이 수준인지 확인하세요.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수잔의 못생긴 얼굴을 보지 않고도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자쿠지가 훨씬 더 편안하고 자쿠지를 즐기는 것이 놀랍습니다. 고급 호텔에서의 호화로운 시간을 분명하게 즐기십시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체크아웃 당일 오전 10시쯤에 시어머니 수잔으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뭔데 아가씨가 없으면 숙박비가 10만 하더군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르죠. 제가 인맥을 통해 예약했기 때문에 일반 숙박비가 적용되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친척들이 호텔을 운영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특가로 묵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행해서 묵었던 호텔은 모두 운영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 친척들이 있어서 우리는 할인된 가격으로 숙박할 수 있었습니다. 수잔은 토마스가 나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린다와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이 무료로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면 어쨌든 숙박비는 맞으니까요.
그러니 직접 지불하세요. 잠깐만요. 10만 달러를 낼 수 없어요. 여행을 안 갔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의 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맞죠? 아들의 아내라고 하셨죠? 가족이 아니죠. 다들 가족이서 즐거웠으니 가족으로서 잘 가세요. 아직도. 시어머니 무시하고 기분 좋게 끊었어요. 어머님 시댁 일행은 숙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남의 돈을 빌렸다. 게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이사를 가느라 남편이나 나에게 생활비도 못 주고 싸우고 헤어지게 됐다. 형수네 식구들과도 사이가 나빠졌고 이혼한 형수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수입도 없이 방문하러 일자리를 구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듯했다. 시어머니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성격, 남편 회사에 청하러 가기도 했을 때 시어머니는 멍한 눈, 초췌한 얼굴, 울고 있을 때에도 더러운 옷을 입은 채 나이보다 늙어 보였다. 그리고 회사 로비에서 같이 살자고 애원하던 남편은 그 시어머니가 형편없는 동거 직장에서 빡세게 일하다가 몇 년이 지나서 지금은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고 살고 있다고 단호하게 단언을 했습니다. 정말 기쁘게도 우리는 우리 셋이서 전에는 갈 수 없었던 그 고급 호텔에 가족으로서 머물. 호텔 주인의 친척이 우리 아이를 만나고 싶어 해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밀린 저는 34세 전업주 부입니다.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동갑내기 남편 레이놀드, 2학년 딸 웬디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외로울까 봐 걱정하는 것은 남편의 생각이었고 부모님도 근처에 계시기 때문에 두 가족 모두 방문하기에 편리할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두 가지 큰 걱정거리가 첫 번째는 남편의 끊임없는 외모입니다. 레이놀드는 여자가 그와 시시덕거릴 때 거절하려고 애쓰고 그는 새로운 매력에 쉽게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우리가 데이트할 때도 이런 조짐이 있었지만 그가 제안했을 때 그는 나에게 충실하겠다고 맹세했는데 그를 선택한 것이 아마도 내 잘못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당시에는 그를 믿었지만 결혼 후에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류는 대부분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간접적인 것이었지만 이번 위기 동안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이혼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레이놀드는 그와 우리 어린 딸에 대한 나의 남은 감정을 생각하면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를 볼 때마다 여전히 이혼보다는 우리 관계를 재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글로는 그의 전화에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그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있다고 의심됩니다. 두 번째 관심사는 그 이후로 동네에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로 이사 왔다 시간 날 때마다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온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집요하게 잔소리를 한다. 처음에는 그녀가 외롭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행동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쯤에는 그녀의 행동이 점점 더 커졌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녀는 음식을 망칠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던 음식은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비판하고 일반적으로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내가 불평하면 레이놀드는 어리석은 미소를 어깨를 으쓱할 것입니다. 법은 항상 우리의 싸움에 개입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의 불륜에 대해 논쟁할 때 레이놀드는 종종 그녀가 자신의 편에 서도록 불평하곤 했습니다. 레이놀드는 그가 당신처럼 잔소리하는 아내에게 집에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그의 편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공격할 때마다 그녀는 항상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남자아이를 낳았더라면 그것은 오늘날의 세상에 맞지 않는 구식입니다. 내 말은 내가 반박할 때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어떤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까? 내 생각엔 결국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고 남자 상속자가 필요한 명문가도 아니다. 바람 피우는 언니 남편의 어머니와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괴롭히는 시어머니를 상대해야 한다. 두 사람의 문제로 가득한 시부모님 딸의 미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혼도 여러 번 생각해봤지만 현재는 무직이고 전업주부라 경제적 안정이 걱정됩니다. 점점 커가는 딸아이의 삶을 더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빼앗길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딸아이가 당신에게 내 초상화를 보여줬어요.
학교에서 사진 속 나는 손을 잡고 웃었다. 딸아이가 그림을 꽤 잘 그렸다는 것을 눈치채고 딸아이의 발전이 자랑스러워서 웃었다. 나는 아직도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맙다며 수줍게 웃었다. 평소 남편과 딸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던 중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다며 당장 오라고 전화를 해서 어머니께로 오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뭔가 필요해서 바로 시댁에 가세요. 왜 평소처럼 필요한 것을 얻었나요? 엄마 이때쯤에는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에 어느 정도 저항력이 생겨서 시어머니가 한마디라도 던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두 개 잘 나 같은 높아 불러내네. 역시 냉철한 며느리구나. 시어머니가 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내쉬니 밖은 어둡고 어두웠다. 비가 올 것 같았어. 알았어. 무심코 통화를 끝냈다고. 조금 있다가 거기로 갈게.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다음과 같은 사소한 여행이었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항상 불이 꺼진 전구 청소가 필요한 욕조 빨래 개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좀 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밝아 보였어요. 엄마 손님이 오셨나요? 입구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가죽 구두와 펌프스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더 어리둥절했지만 따라가면서 시어머니가 거실로 출근 예정인 남편과 낯선 여자를 발견했는데 게다가 그 여자는 눈에 띄게 배가 컸다. 어서 시어머니가 권유한 자리에 앉았다. 직장에서 그 여자를 우회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말을 하다가 어색하게 뺨을 긁었다. 하루 쉬었다. 오늘 너랑 할 얘기가 있어서 엄마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이게 다야? 아줌마. 내가 쳐다보니 그 아줌마는 차분한 표정으로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씹어먹고 있는데 남편 패드는 몸을 떨며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3개월 남았는데 아기를 키우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자의 배를 보고 이혼하고 싶다. 손님이 좀 있어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고 미루다가 남편이 한심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걸 보고 여자의 배가 계속 커져갔다. 그 사과는 큰 한숨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요구를 밀어붙이는 사과였습니다. 내 안에 깃든 슬픔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나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웬디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웬디와 교류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이 바람 피우는 동안 내가 남편에게 전에 바람으로 상태가 너무 안 좋았을 때 했던 말인데 바람 피우고 싶으면 나보다는 웬디를 생각하라고 했지. 그렇지? 남편이 우리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불륜이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도 상처를 줄 것이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전혀 단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륜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해했습니다. 남편과 나의 대화. 바람 피운 여자는 차분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레이놀드는 항상 아내와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때문에 어머니가 상징으로 바라던 남자아이를 임신할 수 있었다. 웃었다며 맞다며 배를 쓰다듬는 우리 사랑. 그 뻔뻔함이 화가 나기보다 깜짝 놀랐다. 이 상황에서 감히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때 침묵의 시어머니는 결심했다. 당신과 다르게 말을 잘하는 말하는 점고 온화하고 친절합니다. 나는 당신의 이혼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알고 보니 그 여주인의 이름 은 마샬이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젊은 아가씨라면 유부남의 아이를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내 밑에서 이것을 중얼거렸습니다. 숨쉬고 장모님이 짜증나서 노려보시네요. 넌 이제 됐고 여자만 낳으니 그냥 이혼하고 빨리 가세요. 장모님 손 흔들며 쫓아내세요. 남편이 눈도 마주치지 않을 거라고 소리쳤고 마샤는 임신한 빌리를 쓰다듬으며 승리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혼한 것도 이해합니다. 웬디를 돌보겠습니다. 쫓겨나는 느낌이 들어서 시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역시 집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올 때 가지고 왔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댁 입구에 우산을 두고 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마른 웃음을 흘리며 비를 맞으며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제가 알기도 전에 3개월이 지났을 때 전 남편은 딸과 헤어지기를 꺼렸지만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에 대한 내 요구에 동의했다. 그는 우리가 살았던 콘도를 팔아서 위자료를 것 같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지쳤지만 아버지가 소개해준 변호사 덕분에 생각보다 절차가 빨리 진행됐다. 내 딸이었지만 이혼 후에도 계속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위해 용감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부모님 집에 머물고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나는 살 것이고 직장을 바꾸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딸은 이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느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없습니다. 나는 새 집을 찾아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면서 딸아이가 외롭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계획했던 일에 따라 양육비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연락처를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받자마자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아기의 눈 색깔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런 그의 말에 당황했어요. 양육비 문제가 아니면 나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아니면 뭔가 필요한 거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데 속았어. 무시하고 전화를 끊을 수도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그냥 태어난 아기가 눈이 검다는 걸 들어보기로 해서 머리카락도 짧게 말하면 마라가 최근에 출산한 같지만 그 아기의 혈통은 확실히 미국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실제로 남자아이였던 것 같았습니다. 이혼 직후 마라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웃음을 참아야 했다. 마샬은 나 외에 여러 남자를 보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분명히 일본인이었다. 전 남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화를 계속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것은 사기이다. 소송하겠다고. 내가 돈이 가장 많은 것 같아서 나를 뽑았다고 믿나요? 너무 과한 일이에요. 전 남편의 어머니도 자신을 낳은 여자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결국은 그렇군요. 카르마.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내 말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동정심이 없습니다. 내 전 남편은 확실히 가방을 가져간 것이 분명하며 나는 도울 수 없지만 웃습니다. 이 남자는 내가 그를 위로할 생각했나요? 사기꾼들은 함께 속하지 않습니다. 돈 눈이 검다면 무슨 상관이야. 내 말에 내 어머니가 바라던 그 아임에 틀림없어. 내 전 남편은 눈에 띄게 흔들리고 하지만 나는 마라를 키울 예정이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어. 전 남편의 완강한 재혼 요구에 머리를 쥐어뜯는다. 이런 무리한 판에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터진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은 아내와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나저나 귀여운 검은 머리? 눈아기 잊어버린 것 같지만 아기가 무사히 분만했다면 나는 마샤에게 공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 말을 전화기에 뱉어내고 아마도 휴대폰을 꺼둘 것입니다. 원래는 마라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아기를 배려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려고 전화를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알려주니까 좋은 때인데 동시에 전 남편의 제안에 점점 더 위험함을 느낀다. 화해를 위해 지금까지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해 지역에서 살 곳과 일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는 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딸 아빠가 아직 퇴근하지 않았는데 딸은 할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신이 나서 함께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고 심지어 엄마도 할머니도 함께 하시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우리의 평화로운 순간이 갑자기 방해를 받습니다. 갑자기. 인터폰. 이 시간에 누구일지 궁금해 화면을 엿보다 전 남편과 그 어머니 웬디가 잠시 그랜드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다. 딸을 엄마에게 맡기고 현관문을 열고 체인을 걸어둔다. 딸깍 소리가 나고 문이 3개 열리면서 찰칵 소리가 난다 생각하는 순간 체인을 걸어두어서 다행이다. 딸깍 소리가 나고 전 남편의 어머니가 뒤에서 엿보는 모습이 보인다. 내 전 남편이 멍한 얼굴로 서 있다. 레이의 당신을 다시 데려가겠다고. 당신은 그를 거절했습니다. 레이는 내 전 남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재혼할 기회가 없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친절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내 일은 신경 쓰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손자를 낳은 새며느리가 있어요. 검은 머리, 검은 눈의 손자와 잘 지내요. 내 말에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얼굴이 빨개졌지요. 시어머니를 옆으로 밀어내는 여자는 참았을 텐데. 전 남편이 문틈으로 손을 뻗는다. 에밀린, 내가 한 짓을 정말 후회한다. 나도 속았어. 이번에는 앞에서 같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 문내 전 남편이 문고리를 덜그럭거리며 울면서 애원하는 동안 내 짜증난 전어머니 법이 그에게 소리를 지르는 동안 나는 이 기괴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지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아빠, 너희들은 항상 선택한다. 엄마가 미워요. 뒤돌아보니 딸이 글썽이며 서 있었어요. 엄마가 뒤에서 달려오더군요. 문에서 딸을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엄마 손에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와 우리 변호사가 오고 있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아버지와 연락을 했고 이혼 당시 나를 도와준 변호사도 있었다. 웬디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내 집으로 찾아온 게 틀림없었다. 엄마의 말에 조금은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솔직히 그 격렬함이 무서웠다.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두. 웬디 할머니랑 저쪽에서 기다리지. 그래. 웬디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엄마를 지켜줄게. 아빠와 그 친구가 싫어서 눈물을 터뜨렸다고 선언했다.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내 팔로 끌어당겼습니다. 내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전의 공격성은 모두 사라지고 웬디의 말이 그들에게 닥쳤던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생명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아빠와 변호사가 마침내 도착했고 게다가 경찰차도.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 같습니다. 레이놀드,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당신 딸 레이놀드는 다시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이건 아니에요. 아빠가 내 전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섰을 때 제가 말했어요. 부디 더 이상 웬디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저는 그녀가 당신의 요구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절대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너와 내 말에. 아빠들이 세게 때리는 것 같았고 그들은 얼굴을 찡그린 채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경찰차에 탔다. 변호사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는 내 전 마샤에 대한 보상을 처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의 애인 나는 그의 다가오는 도움에 감사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중에 내 전 남편이 마샤와 이혼하고 그녀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샤는 분명히 일본인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었고 그의 아내는 이제 마샤를 떠나도록 강요했습니다. 마샤는 나와 내 전 남편뿐만 아니라 아기 아버지의 아내로부터도 보상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마샤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함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동네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고 남은 보상금을 위해 야근을 늘렸습니다. 말처럼 말이지만 저와 웬디는 제 시간에 돈을 지불하기 위해 오랜 연락 덕분에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나는 다시 일을 찾았고 웬디는 그녀를 즐기고 있습니다. 새 학교에 가서 친구를 사귀고 씩씩하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내 딸이 자라는 모습을 기대하며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없어도 너무 호화롭게 살아요. 특히 아이가 없으면 생계도 힘들죠. 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요. 남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나의 간절함과 슬픔을 가차없이 무시하고 있다. 남편은 실망한 듯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내 이름이 에밀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나 자신을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35세 주부입니다. 남편도 35세이고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저에게 부담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아직 주치의이시는데 우리 손주들도 의사가 돼야 해.
우리도 필요해. 결혼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 그녀의 말은 일상이 되었고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나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주치의이고 그의 여동생은 부의장입니다. 장남으로서 꽤 큰 병원입니다. 남편도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그는 성적이 좋지 않아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어야 하고 당신이 35세가 될 때까지 병원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처럼 남편을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는 없습니다. 기한을 정해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 미래의 아이는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의 여동생이 필연적으로 인계받을 것이라고 해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빠가 퇴직하면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어 3대 주치의 자리를 맡게 될 계획이에요. 사실 동생에게는 공부에 탁월한 중학교 딸이 있고 엄마 아빠처럼 의사를 꿈꾸는 딸이 있어요. 시댁이 동경에서 병원을 물려받을 사람은 이미 있지만 후임자가 없는 건 아닌데 남편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계속하면 누나가 2세 주치의가 될 텐데 딸을 놔둘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 후 물려받고 동의하는 시어머니 남편을 좋아하고 의사가 못 된 게 안타까워서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계속 잔소리한다. 손주를. 그 꿈을 붙잡을 적성이 부족함. 결혼 2년 차에 불임 의심을 받았고 시아버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아 전문의를 만나야 했습니다. 처제가 의사인 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첫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바로 전화하셨어요. 무슨 결점이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무뚝뚝함에 놀랐지만 늘 솔직한 분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아니오라고 대답했는데 결점은 아니라고 했으나 스트레스가 요인일 수 있으니 안심하라고 하더군요. 그럼 전화 반대편에서 검사 결과 지금 가져오라고 소리 지르시는데 회사 그만두세요. 하루 종일 집에 누워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을까. 미안해. 시어머니 강의를 좀 더 듣고 그 순간 전화를 끊어야 할 줄은 몰랐어. 나가야 할 줄은 몰랐어.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 남편도 임신이 안 된다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고 남편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흠집을 내기 시작했고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 TV만 보고 있었죠. 나는 정말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곳곳에 먼지가 많이 쌓여 먼지를 보여주려고 표면을 닦아냈어요. 몇 군데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무엇인지 좀 더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짜증이 빨리 심해져서 보통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하다가 몸을 굽히더니 빨리 애 낳고 집에서 뛰쳐나가기 전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계속되는 압력에 직면하면서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의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다면 그 사람이 문제일지 생각해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어느 날 그 사람과 시어머니 모두 그 생각을 완전히 일축했습니다. 그 사람과 상의해보세요. 우리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고 암시하는 겁니까?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문제라면 제대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라면 농담하는 거야. 절대 내가 문제가 아닐 리가. 그 사람이 퓨리어스에서 몰아낸 문제야. 나는 그에게 테스트를 고려해보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나를 비난할 수 없었다. 더 밀어붙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은 매일 늦게 들어와 불안하고 안절부절했다. 의심은 했지만 그럴 생각은 없었다. 그 시점에서 증거 수집은 이미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늘 그렇듯 남편과 나는 그의 친가를 방문했다. 시어머니의 아이 낳기 잔소리와 시아버지의 난임 검사를 하자는 말에 마음이 벅차올라 남편은 단념했다. 폭탄아,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다른 사람과 아이를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알잖아. 난 너 필요 없을 거야. 이 시점에서 끼어들었어. 데이비드의 아이를 누가 낳든 상관없어. 둘 다 웃었지. 내 인내심이 거의 끝나가는 걸 느꼈어. 남편이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일을 계속하는 동안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고 형수로부터 동네 카페에서 만났던 지역에 있었는데 놀라운 조언을 해줬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에밀리는 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고 싶지만 반대할 거라는 걸 알잖아요. 주부로서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간호학 학위도 있는데 써보는 게 어때요? 저는 항상 제 일에서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간호사 형수는 내가 고통받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시댁 식구들에게는 이제 그만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남편에게 간호직 복귀에 관해 이야기하라고 강요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당신이 임신하면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내 유일한 직업이 곰 아이들인 것처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응, 다 내 잘못이야. 결혼한 5년이 지났을 때 남편에 대한 사랑은 이혼하면서 완전히 증발해버렸어. 시어머니는 내가 우리 인생의 5년을 낭비했다고 말했어. 너는 우리에게 손자도 주지 못했어. 나는 내 입장을 고수했다. 다 내 잘못이야. 데이비드는 어떤 시험도 치르지 않았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죄악 속에 2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현재 결혼할 때 형수가 소개해준 브림 클리닉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 형수가 소개해준 것과 같은 브림 클리닉에서 일하고 있다. 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생활이 마침내 안정되었고 이메일로 고등학교 친구들과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에서 해외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친구가 있어서 우리 모두 만나기로 했습니다. 돌아다녀도 친구도 아니어서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모임을 주도적으로 도와준 가족들 덕분에 개인실에서 바쁜 준비를 하고도 합의한 레스토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우리 모두는 후 추억을 되새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곧 돌아올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식당은 활기 넘치는 대화로 가득 차 있었고 익숙한 사람을 쉽게 골랐습니다. 목소리 오랜만이야. 내가 7시 테이블로 다가가자. 테이블에 있던 모든 눈이 나를 향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전남편 데이빗이 내가 안고 있는 쌍둥이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충격으로 변했습니다. 맞은편 앉아있던 그의 부모도 똑같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나는 데이비드와 이혼한 후 재혼했고 이제 쌍둥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식사를 방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옆에 앉은 전 형수가 얼마나 무례한가? 전 시어머니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밥을 먹었다. 이혼할 때 말했지. 그렇지 않았니? 사랑스러운 내 새끼들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제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 나는 못하는 왕따를 당했다. 데이빗이랑 너 둘 다 임신 못했다는 건 근거 없는 비난이야. 정말 넌 내 잘못이라고 했어. 아이를 못 낳은 건 다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테스트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데이빗은 눈을 돌리고 주먹을 꽉 쥐었다. 테이블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과 아이를 갖겠다고 위협했고 당신의 어머니는 심지어 누가 아이를 낳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내 친구 몇 명이 데이비드에게 오랫동안 안 봤다며 에밀리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빗과 나는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오늘 만난 친구들도 데이빗의 동창들이었고 놀란 표정을 한 사람들은 내 전 남편 옆에 앉아있는 겸손해 보이는 여자였고 그 사람 부모님인가 봐요. 방해해서 미안해요. 결혼 발표를 했다면 이 집 선배로서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전 남편과 그 사람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무시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자에게 못 낳으면 곧 낳을 수 있냐고 말하자 이 둘에게 왕따를 당할 거란 걸 알아요. 여자는 순간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지내던 전 형수와 부모님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식사하면서 걱정되면 말을 철회해야 한다는 거 사실이에요.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게 우리 가족이에요. 무슨 소리야 언니. 에밀리의 아이를 쫓는 게 아니야. 당신은 병원장인 아빠의 자리를 쫓는 거야. 응, 나중에 얘기하자. 누가 감독은? 한다고. 내가 물러날 테니 냅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의사인 친구가 나를 초대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브림 클리닉에 오세요. 모두가 그녀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에 전 시누이는 항상 뒤에서 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온 부모님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심지어 저를 도왔던 제 동생의 야망에 대해 항상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복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전 남편의 결혼식
모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됐다. 전 남편의 여자친구가 부모님과 함께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혼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쓰러져 울기 시작했다. 이를 본 전 시어머니도 울기 시작했고 그 후 시아버지도 흔들리지 않고 전 시누이가 회사를 공식적으로 사임했다. 시아버지 병원 퇴사 후 제가 일하는 불임 클리닉에 의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 병원 환자 수가 급감한 것도 그분이 있고 식당 사건 때문이기도 하고요. 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되돌리려 했지만 부원장이었던 전 형수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았고 전 남편의 약혼으로 인해 병원의 미래가 암울해 보였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건 시간 문제인 전 남편은 여자친구도 직장도 잃은 공허함에 괴로워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고 부모님과 함께 쇠퇴하는 병원을 지켜보며 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쌍둥이 아기. 바쁘지만 여전히 간호사인 남편과 함께 간호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살이 된 린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국 직원으로 일했지만 지금은 육아 휴가 중입니다. 3개월 된 딸 남편 존이 의료계에 근무하고 3년 사귄 동료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고 딸이 태어나 원래는 작은 아파트를 빌려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 생각이었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같이 살자고 하세요. 시아버지가 몇 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집에 살고 계십니다. 남편에게는 3살 연상의 형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랬습니다. 그의 형이 가업을 물려받게 하기 위해 그들은 어머니와 항상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의 형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일하고 싶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보스턴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항상 좀 간섭하는 편이에요. 형부가 아르바이트를 좀 늦게 끝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하는 타입이에요. 형부가 아르바이트를 좀 늦게 끝내면 직장에 전화해서 형이 맞는지 확인하거든요. 몇 번이나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울면서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결국 형부는 너무 지쳐서 바로 이사를 나갔어. 고등학교 시절 나는 그를 비난할 수 없다. 나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처남뿐만 아니라 남편도 시어머니의 행동과 관련해 상당한 문제를 겪었다. 그들은 수년 많은 갈등을 겪었다. 이날 시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하는데 만날 때마다 어떻게 부모님의 기대를 배반할 수 있냐고 말하면서 형수와의 사이가 점점 늙어가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계속 외롭다고 동거하면서 같이 살자고 해서 큰 부탁이었는데 오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남편 집이 시골에 있어서 자기들이 지은 땅이 많았어요. 결국 처남이 그 집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로 이사하기로. 우리는 이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정했지만 우리 삶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요구하지 않고 집에서 규칙을 지키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아마도 우리 삶에 참여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이미 그녀의 눈에서 열의를 볼 수 있었지만 그녀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도록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고맙게도 남편은 확고했습니다. 그녀와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하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것이 그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잠시 동안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거리를 유지한 후에 우리를 만나러 방문하기 전에 전화했습니다. 딸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이것이 폭풍전의 평온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은 심각한 산통을 앓고 매일 밤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다른 건 잘 됐는데 무슨 일이야. 제니퍼가 울고 있는 딸을 안고 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친구가 아기가 심한 배앓이를 하면 드라이브에 데려가겠다고 말했던 게 기억난다. 나는 그것을 시도해 보았는데 내 딸이 넘어지는 동안 차에서 자고 집에 오자마자 일어나곤 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스트레스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깜짝 방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남편이 늦게 출근하고 딸아이가 큰 소리로 울면서 시어머니가 또 나타나서 몇 시인지 아세요? 이렇게 크게 울게 하려고 그 사람을 멈추게 하려고 3개월 된 내 딸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야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해라. 제니퍼가 무서워서 울음을 그치지 않을 거야. 나는 잠이 부족하고 답답해서 나는 시어머니에게 우리가 이사할 때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에는 특히 남편이 없을 때 점점 더 많이 오시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남편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새엄마가 되는 게 벌써부터 힘들고 시어머니의 행동이 다음날 더 힘들게 해서 남편에게 그 사건에 대해 말할까 고민했는데 남편이 유난히 피곤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서 요구에 시간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남편은 또 다른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의 울음소리는 딸을 달래고 간절함으로 인해 더욱 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침실 문이 열리는 것을 감지하고 돌아섰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시어머니가 걸어가는 것을 보려고 우아보고 너무 놀라서 갑자기 기습소리를 질렀다. 시어머니 손에 방망이가 들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너희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크다. 순간 조심해 임박한 위협으로부터 딸을 보호했다. 날카로운 통증이 머리를 강타하고 눈을 떴을 때 모든 어두워졌다. 나는 병원 침대에 있었다. 두근거리는 머리를 붙잡고 있는 남편이 옆에 있었다. 나는 초조하게 제니퍼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괜찮아. 내 남편에게 달라붙어 있어. 난 우리 딸에 대해 확신을 구했어. 진정해 린다. 제니퍼는 괜찮아. 소아과 의사가 지금 그녀를 확인하고 있어. 그녀가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눈물이 흘렀지만 다음 곡을 들었을 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보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구급차를 불렀고 이야기는 터무니없었습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큰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고 우리 집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내가 피 웅덩이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현장 사진을 찍어 왓츠앱을 통해 직장에 있던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녀의 대담한 행동은 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내용은 그녀가 나를 때린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입니까? 도둑 이야기를 조작한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행동에 대해 남편에게 모두 밝혔습니다. 만약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면 남편에게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경계를 지키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분노로 떨고 있는 모든 것을 듣고 그녀는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초대받지도 않고 우리 집에 들어와 딸의 울음소리 때문에 나를 폭행하려 했습니다. 남편은 즉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세요. 이전에 그에게 시어머니의 폭언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고 그는 어느 편도 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증거 수집을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카메라 영상을 확인할 계획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언어를 학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일이 포착될 것이라고 장모님에게 경고했습니다. 영상에는 시어머니가 손으로 저를 공격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에는 울고 있는 딸을 무시하고 방을 샅샅이 뒤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보이려고 아무렇지도 않게 증거사진을 찍고 구급차를 부르는 떨리는 목소리까지 녹음해서 남편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연기가 설득력이 있었어요. 물론 남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슬라이드를 놓을 수는 없었죠. 영상을 검토한 후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시어머니 집으로 가서 신문을 위해 그녀를 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방에 카메라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녀는 내가 당신을 속였다고 비난하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나를. 그 여자가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그 여자를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 그 여자는 우리 집에 들어와 나를 폭행하고 울고 있는 딸을 내버려두고 모든 것을 그 여자가 하고 있었다. 나는 누구도 속인 적이 없다. 아직도 시어머니는 뉘우치지 않고 일을 일으켰다. 경찰서 현장에서 그녀의 무죄 주장에 반하는 증거를 가지고 그녀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고서를 제출했고 결국 범죄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심지어 지역 뉴스에서 그녀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딸을 평화롭게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사하기로 결정하여 보안이 높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에는 직장이 기차로 바로 15분 거리였지만 지금은 통근 시간이 30분입니다. 더 길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도보거리에 있고 편리함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사할 때 이곳에서 평화롭게 딸을 키울 수.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웃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시어머니에게 누가 누구일지 말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찾던 평화와 안전을 망칠 새 집에 나타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사를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곳이 비어있음을 알았고 나중에 형부로부터 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처남은 우리 행방을 알려달라고 끊임없이 전화를 했지만 처남은 자신의 성격을 너무나 잘 있어서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었고 집에 돌아온 처남과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돌아다녔다. 이웃이 우리 행방을 묻고 있지만 최근 사건을 고려하면 자신의 안전을 두려워하는 이웃들은 그녀와 관계를 맺지 않았고 누군가와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커뮤니티는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고 그녀 주변에 있는 누구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변덕스러운 행동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귓속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돈을 가지고 이사를 갔다. 거의 매일 밤 술집에 드나들며 술을 마시고 결국 젊은 남자 직원에게 반하게 되었다. 그 사람을 지정하고 각 병마다 아낌없이 여러 병을 열었기 때문에 그에게 아낌없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각 청구서는 비싸졌습니다. 그녀의 청구서는 급증했고 그것을 알기도 전에 그녀는 수백만 달러의 빚을 졌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무모한 행동을 계속했지만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과음으로 쓰러져 급히 이송됨 의사는 시술 후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한 병원에서 한동안 병원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외롭다고 계속 전화함나 퇴원한 뒤 찾아와 달라고 하네. 나랑 같이 살며 돌봐줬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그때 나한테 했던 짓을 잊어버린 걸까? 너무 이기적인 요구를 해서 내 말은 누가 때린 엄마를 보살펴주려 하겠는가? 며느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손녀를 위험에 빠뜨린 것 외에 약혼자가 있는데 소개시켜줄 생각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사람인데도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네요. 그 일로 인해 지금도 그 사람을 보면 트라우마적인 회상에 쓰러질지도 몰라서 더 이상 그 사람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몇 달이 지났다고 반성하고 있으니 잘 챙겨주세요. 이제 미안하지만 그 사건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하다. 뉘우친다고 다 용서해야지. 그게 아닌데 맨날 집요한. 너무 많아서 차단했어. 왓츠앱과 내 휴대폰의 상태를 보니 형사를 고용해서 우리를 찾을지 의문이 들어서 차단하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지만 퇴원 후에도 끈기는 변하지 않았다. 남편을 만날 기회를 찾으려고 남편 직장으로 갔다. 그녀는 직원 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처음에 직원들은 그녀가 회의나 뭔가를 위해 거기에 있는 줄 알았지만 그녀가 매일 열심히 눈부시게 계속 나타나자 경비원이 그녀에게 접근하기로 결정했고 그녀는 다른 날 기다리며 돌아왔습니다. 같은 입구에 있던 남편이 이번에는 경비원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15분 뒤 경찰이 도착해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그날 훈련을 위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기다려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직장에 사과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공중전화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비난했습니다. 린다 때문에 일어난 일은? 린다의 잘못입니다. 나는 그가 린다와 결혼하도록 놔두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날 돌봐줘. 왜 그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나를 비난하는 거지? 다 그녀 잘못이야. 나를 비난하는 건 잘못이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과거가 당신에게는 과거일 수도 있지만 그건 과거가 아닐 수도 있는 근본 원인을 이해합니까? 나 아직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 때문에 잠도 못 자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를 하면 린다가 마음이 약해서요. 결혼해서 가끔은 린다가 소란을 일으킨 것을 용서해야 하고 이제 내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녀가 전화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제 변호사가 그녀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왓츠앱에 스크린샷을 찍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증거를 위해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항상 가방에 음성 녹음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것을 연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마지막. 결정한 후 그녀가 저에게 전화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녀는 변호사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전화해서 만약 그녀가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다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우리가 휴대폰 번호를 바꾼 직후에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처남도 똑같이 했고 마침내 우리는 그녀로부터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긴급 상황에 우리는 전직 경찰관이었던 삼촌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삼촌이 우연히 그 번호를 그녀와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항상 그를 경계했기 때문에 삼촌에게 모든 것을 설명한 후에는 감히 그에게 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경우 나이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 일자리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소득 직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친척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려고 필사적으로 여러 일을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직장에서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었고 업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젊은 상사에게 종종 지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고 이제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었는지 앞으로는 그녀가 살던 집이 편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딸과 함께 평안한 나날을 보내길 바랍니다. 다 둘째 아들이 없어진 덕분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남편과 큰아들 사이의 대화에 남편의 무정한 말이 천박한 웃음으로 뒤덮인 내 방 나와 함께 화면을 보던 온순한 큰아들마저 말없이 떨고 있는 내 마음에 오한이 스쳤다. 화를 내며 돌아오면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지 내 과연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궁금합니다. 그들이 제공한 자백 증거는 이제 이보다 더 편리할 수 없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큰아들 편과 화난 친척들. 우리는 그들 둘이 곧 돌아와 집단 분노의 표적이 되기를 애타게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세레나입니다. 저는 올해 64세입니다. 저는 제가 또 하나의 평균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가족인데 그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최근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작은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카를로스는 왜 벌써 그런 사고를 당해야 했을까요? 우리 아들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과거에 대해 한탄할 생각이겠습니까? 남편은 냉담한 말로 해고했고 장례식이 다가오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큰 아들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신호에 그의 눈에 밖에서 경적 소리가 한 번 들렸습니다. 애완 고양이를 새장에 넣고 입구로 향했지만 카를로스도 그렇게 빨리 사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루카스 너랑 내 아들 너무 우울한데 그게 당연하지 않니? 차라리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시아버지는 그냥 얼굴로 카를로스를 보내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니? 차 남편의 태도는 변함이 없어 크게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더군요. 큰아들 부인도 남편을 보면서 웃더군요. 평소에는 단연간의 경험으로 인품을 알고 그냥 넘어가는데 오늘은 아니네요. 친아버지의 무정한 말과 그런 말을 옹호하는 아들의 아내가 큰아들이 동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생각하면 참을 수 없어서 남편의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 가족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충분히 지적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유쾌하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아야, 그래서 우울한 표정을 짓기를 바라는 것은 단지 예의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므로 돈 장례식장에서 몇 살이 되어도 시끄럽지 않게 잔소리만 하는 엄격한 아내, 내 말을 무시할 수 없다는 듯이 남편은 유치한 욕설로 응수했고 차 안에 긴장감이 느껴지고 더 이상의 논의가 있을 것임을 깨달은 듯 동요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남편이 울거나 슬퍼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둘째 아들이 조용히 잠들도록 배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랄 뿐인데 두 사람은 그걸 허락하지 않고 행사장에서 친척들과 뒤섞여 큰 난장판을 만들려고 하던 중 우리 둘째를 좋아했던 먼 곳에서 오신 분들과 옛 이야기를 나누며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 너에게 너무 가슴 아픈 시간이었어. 카를로스는 정말 착하고 착한 소년이었어. 그가 이제 막 성인이 되기 직전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우리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애도해줘서 고마워. 위로 나는 그들을 꼭 안아주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한편 남편은 차 안에서의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기색 없이 한동안 보지 못한 친척과 골프와 다른 재미있는 주제에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음에 같이 놀자고. 케니, 오늘은 아드님의 장례식이 아니잖아. 오늘 가자고는 안 했는데 분명히 부적절할 것 같은데 벌써 그만두겠니?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해. 남편을 낮게 질책했어. 목소리는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서 예에 없는 아이를 꾸짖는 것 같았는데 남편은 짜증을 숨기지도 않고 무시하는 몸짓으로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이 무슨 일인지 정말 이해하는 걸까? 눈살을 찌푸렸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의 행동이 궁금합니다. 둘째 아들의 죽음의 충격으로 그는 망가졌습니다. 마가레타는 집에서도 그런 일을 합니다. 그녀는 항상 나와 아버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큰 아들의 말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나이에 따른 고집 같은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고 싶었지만 큰 아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전보다 조용해진 두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같이 수다를 떨면서 고개를 저었다. 너무 친해 보이는데 아빠가 벌써 65세라니 아들 아내에 대한 부적절한 감정은 없을 텐데 나이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 농담으로 쑥스러운 짓을 안 할 테니 계속 수다를 떨며 웃었나 보다. 아들과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서로 바라고 안심시키고 있었지만 걱정에도 불구하고 장례식 중 쉬는 시간에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 뒤를 따라 화장실. 옆에 막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걸 봤어. 두 분 어디 가세요? 아, 너야. 마가레타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밖에 바람 좀 쐬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괜찮나요? 마가레타 내 둘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좀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리로 돌아가서 큰아들에게 속삭였는데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놀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둘이 같이 나갔다고. 아, 그래서 차 열쇠를 빌린? 잠깐 둘이 차에 타서 어디 가는 건지 어쩌면 우리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건지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기 힘들었을 텐데 상태에서 눈물 젖은 눈을 가리키며 큰아들이 대답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사려 깊을 수 있을까 하는